네, 안녕하세요.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사회의 쟁점과 대한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예기치 않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외식조리학과 구구상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쁘고 고맙고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도 없는 이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를 한다는 게 이게 여러 번 계속 해오고 있지만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26일까지 비대면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27일이죠? 27일 날 강의를 하게 될 27일 맞죠? 27일 날 강의를 하게 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학생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직접 나와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완전하게 꼭 나와야 된다는 아니고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불안한 학생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영상을 녹화하고 LMS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계속해서 LMS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공감이 되고 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구구상 학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랄지 그동안에 바라봤던 것과 수업을 듣고 난 이후의 생각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대로인지. 자, 구구상 학생이 답변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답변한 내용이 음성이 안 들어갈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답변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면, 책이나 교과서 수업을 그동안에 들으면서,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 사회는.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왔었고, 거기에 이제 반대적 개념으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책이나 교과서에서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추구하던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원래 추구하던 이상향을 따지고 보면 그대로만 실행된다면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이상적인 부분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다행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느낌이나 뉘앙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 강의를 하는 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의 이해. 시인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이해. 자, 실제로 국가가 구성되는 기본 요소가 국민, 영토, 그다음에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과정을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군주국가, 그 다음에 독재국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 여담으로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 여러분들이 쭉 조사를 해보면서 특히 주권에 관련된, 그 다음에 시민 참여하고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하시면서 느끼는 게 각 나라마다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마저도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북한도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민주주의를 추구를 하고 각 나라별로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약 200여 개의 국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200여 개의 국가들이 다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면 그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을 달성을 하고 있겠는가? 그 다음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장해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발전도 같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국 보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 잘 안 하죠. 그건 뭐냐면 사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G2라 그래가지고 국제정치에서 미국과 유일하게 현재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국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경제력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고 선진국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그 국민소득이 꽤 높은 중동 국가들 아랍에미리트랄지 어떤 사우디아라비아랄지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 보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만 발전돼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라 이 경제에 걸맞게 정치라고 하는 영역도 발전이 돼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라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런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잖아요. 북미 국가 중에 캐나다도 있고 이런 나라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전체적인 경제 능력이 뛰어나거나 훌륭하지 않은 나라들도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주제인데 먼저 이 시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역사적인 개념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시민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영어로 소위 이야기하는 시티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티즌은 시티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티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시티라고 하는 게 서울시, 부산시 그러면 군이 어디 있지? 무슨 군이 있지? 강원도에 있는 양양군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 상관없니? 똑같이 시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티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냐면, 자, 유럽에서 한 12세기, 3세기 이 무렵일 거예요. 12세기, 13세기 이 무렵이면 유럽이 절대군주 국가, 절대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봉건제 사회가 형성돼 있을 때고, 이 무렵부터 소위 이야기하는 상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 순수한 봉건제 국가에서는 농토를 중심으로 영주가 관할하는 영토 내에서 농민들이, 농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농노들이 농사를 짓고, 대신에 영주는 그 농노들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사회가 유지되는 전통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상인들이 이제 영주들의 지역을 넘나들기 시작하죠. 물건을 가지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제 영주들이 상인들한테 소위 이야기하는 통행세를 걷기 시작해요. 통행세를 걷고, 그 다음에 어떤 영주들은 통행세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고. 그런데 영주들 입장에서 곰곰이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걷는 것보다 상인들한테 통행세를 걷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 수입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상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착취를 하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 왕이 있고, 왕이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각 작은 영주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왕이 있고 영주들이 있는데, 자, 이 A라는 나라에 있는 상인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가고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상인들이 결국 한 게 왕한테 가죠. 왕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가 이 영주들한테 줘야 될 통행세를 왕한테 줄 테니, 왕이 이 상인들이 자유롭게 이 나라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이 증명서를 좀 발급을 해달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땡큐죠.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왕이 그런 통행세를 한꺼번에 받고, 이게 이제 지금 현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세금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왕도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걷고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상인들이 이제 그런 왕과 귀족들로부터 받는 어떤 불평등, 그 다음에 탄압, 착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모여 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시티예요. 시티의 최초예요. 시티라고 불렀죠. 아니. 실제로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예전에는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어. 1번 용주 지역에 있었어. 그 다음에 가방을 잘 만드는 사람이 2번 용주 지역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마차를 잘 만드는 사람이 3번 용주 지역에 있었어. 근데 상인이 한 가지만 취급을 하다가 신발도 취급하고 가방도 취급하고 마차를 취급하다 보니까 물건을 수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장인들을 이 시티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 장인들한테
가가지고 남아있는 물건을 그냥 사가지고 오는 형태였는데, 이 시티라고 하는 곳에 모이면서 상인들이 장인들에게 야, 지금부터 언제까지 100개의 가방을 만들어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꺼번에 살 테니까. 이러면서 상인들과 장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공간이 생긴 거죠. 이게 시티의 최초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시티를 총괄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시장이 또 왕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시티 내에서는 일단 이 시티가 왕의 영토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영주의 영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그 영주와 상관없이 이 지역에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치를 한다. 그렇죠. 자유도시, 길드 이런 개념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자유도시 개념이 시티의 최초인 거예요. 길드 상인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상업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 시티가 유럽 사회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시티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시티즌이라고 부르고 지금의 우리 개념으로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생겨났고. 그렇죠. 자치. 자치. 그러니까 이 시티 도시 바깥 지역은 우리 구구상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왕과 귀족들이 통치하는 국가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시티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그 자치를 자율적으로 이 도시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발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도시 안에서는 이 도시 밖에 있던 귀족이랄지 왕이랄지 농노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뭐 그때 개념으로 일부 그 아주 하층 계급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이 도시의 구성원들은 거의 평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하고 장인이 상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장인 밑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거는 계약 관계지 신분의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 도시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왕이나 귀족이 어떤 인격적 권력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통해서 도시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데에서 이 도시가 생겨나고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들 되셨나요? 네. 시민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율이에요. 자율과 자치. 이 자연스럽게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업의 발달로 부르주아들이 결국은 더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이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자유주의도 결국에는 정부가 기업활동이나 시장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아라는 개념이 자유주의의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 유럽 사회에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부터 태동이 된 거죠. 그러면 한 800년, 900년쯤 됐나? 쭉 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민의 개념을 우리가
짚고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수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시민 사회의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의 기본 구성이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권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정부 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중요하게 국민이 있는데, 이 국민하고 시민은 그럼 과연 어떻게 다르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국민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집합체로서의 국민.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의 국민. 이 집합체로서의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랄지 이런 그 문화가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 집합체로서의 국민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보통 네이션을 국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이션이라는 표현은 민족이라는 표현이 영어권에서는 네이션이라는 표현이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민족, 그러니까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개념하고는 좀 달라. 그냥 이 한 지역에 함께 사는 문화와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이 공동체를 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한 지역에서 문화와 지역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그 혈족 관계인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민족,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족, 뭐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민족들, 몽골 민족들 이러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그렇게 민족 단위로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생겼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양한 인구 이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치고받고 싸우고 특히 로마 시대에 인구 이동이 또 꽤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럽 사회에서 어떤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개념은 좀 약한 편이고 그렇죠. 문화와 지역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이런 개념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칭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의 소위 이야기하는 국민은 피플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사전에서 피플하고 네이션을 검색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한 대로 네이션은 굉장히 집합체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이 강하고 피플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객체적인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네이션이라는 표현이 없다 그랬죠? 링컨이 연설할 때도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고 그랬지 for the nation, by the nation, of the nation이라고는 안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민사회의 이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시가 태동될 당시의 특성에 맞게 어떤 집합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집합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도시 내에서 살고 있는 도시로 유입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특성을 중요시하고 이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공정하게 부여를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도시 밖에 왕과 귀족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지배하는 곳에서는 거기는 이제 시민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농노들이 존재했지만, 그때 당시에 농노들은 의무만 굉장히 많았고,
본인들의 권리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고 권리가 있으면,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는 만큼 권리를 누릴 권한을 가졌는데, 그 바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 책임과 의무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적었던 것이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시민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권리도 있겠고 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을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헌법을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한 10페이지가 좀 안 될 거예요. 글자 포인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앞부분에 헌법의 전반부에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 부분이 나오고, 그 뒤쪽으로 정부 구성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의 기본적 인권 부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들이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개념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런 시민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모든 국민이 다 시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를 별도로 또 구분을 나눈단 말이에요. 자,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리도 안 주고 의무도 안 주는 경우가 있죠. 법적으로. 그렇지. 예. 청소년. 이렇게 하자고요. 만 18세 이하. 만 18세 이하의 투표권을 안 주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재산 상속권도 제한적이죠. 그 성인이 안 된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리인을 꼭 내세우게 돼 있어요. 대신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거나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거나 아니면 그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금치산자. 금치산자는 알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보통의 시민들하고는 차등을 두고 있죠. 그래서 국민이라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인 집합체 개념으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데,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시민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뭔가 더 발전시킬 일이 있으면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자발적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경기대학교가 지금 충정로 2가동이니까 충정로 2가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충정로 2가동에 있는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지방자치 이야기할 때처럼. 그래서 지역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적 시민하고 국가적 시민사회로 우리가 좀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직접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네 어디에 어느 지점인가 항상 노숙자 아저씨가 거기에 매일 있어요. 어느 동네를 가든 서울에는 아마 어느 동네를 가든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정도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노숙자가 겨울에도 있고 장마철에도 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있잖아요. 이 사람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조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그 사람이 노숙자라는 이유로 잡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 주거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하게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숙자를 지원하는 시설이랄지 보호하는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숙자는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강제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불편하잖아. 불편하고 불안하고. 솔직히 노숙자가 있는데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것 자체로도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아닌지 이건 둘째 문제이고, 사회적인 인식으로.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상회를 하든 어쩌든지 간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서 논의를 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역에서의 어떤 시민활동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탑을 달리고 있죠. 자, 지금 미국이 코로나를 못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 잘 돼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너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가 위기 상황이 오니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이나 영국에 있는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하루에 예, 하루에 본인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 사람들한테 거의 월급을 주다시피 대신에 이제 각 시민들은 아까 우리 구구상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개인 주치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복지제도가 아주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처럼 갑작스럽게 환자가 증가한다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커버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인 코로나 발생 추이를 보면 미국은 여전히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되는데 수용시설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치사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10%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만 사회보장이 아니에요. 이런 보편적인 사회보장만이 보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모든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사회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국가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국가가 아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복지라고 하는 거는 주체가 국가일 수도 있고 그냥 시민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복지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농협 같은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국가기관이 아닌데 워낙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농협이 왜 생겼어요?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발생하는 게 농민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계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을 형성을 한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조합이 있고 좀 노동조합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문제든 어떤 거든지 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이 복지의 주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거고 왜냐하면 복지라고 하는 거는 공적 개념이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우리나라가 복지가 참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좀 심각하게 비판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선 또 내가 강의하면서 간간히 좀 위험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진짜 위험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내가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 한 적 있나? 이전 강의에서? 있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자, 자유도시가 생겨나면서부터 시민이
생겨났고 그 시민들의 역할과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주의가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개념은 결국은 시민들이 왕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지역사회 문제에, 시민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되게 거부를 많이 해요, 시민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총기 문제예요. 네. 자, 정부가 총기 소유를 제한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정부가 개인에게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할 것이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것은 결국은 전국에 가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미국 영화를 보면 거의 모든 주제가 자유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프리덤. 그 프리덤은 정부로부터의 자유예요.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받기 싫어함이죠.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회주의하고 타협을 많이 한 편이에요.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나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정당이 꽤 있거든요.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정부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 유럽 국가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는 정당들이라고 하면 자유주의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더 많이 보호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사회주의 정당들인 거죠. 예전처럼 뭐 마르크스처럼 레닌처럼 국가를 전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당들은 보통 3인주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럽 국가에 보면 3인당이라는 당이 각 나라에 꼭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더 중시 여기죠. 자, 프랑스에서 최근에 노란조끼 시위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내용을 꼼꼼히 들여 내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그 역시 정부의 어떤 그 권한이 커지는 것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들이 쭉 깔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자고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온전히 지속될 수 있는 영역이 없죠, 거의. 있을까요? 자, 분야별로 교육. 우리 대학교육 현장도 계속해서 뭔가 교육부의 관여를 받고 있고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도 교육부가 허락 안 해주면 못 올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나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다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적어놓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사회의 특성을 규정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계도 국가에서 관여 안 하면 의료계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 만약에 의료보험 제도가 없다면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한 번 쓰는 돈이 수십만 원씩 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고,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시민사회. 소위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들이죠. 시민단체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 경실련, 녹색운동연합, 흥사당, YMCA, YWCA,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이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충실하려고 하는 단체들이죠.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어떤 단체들을 예를 들어볼까? 이거는 너무 민감하니까 구체적으로 안 들게요. 소위 이야기하는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몇 가지 검토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극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이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전부 사회적인 문제를 발굴해가지고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고 있어요. 스스로 문제를 발굴을 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스스로 발굴을 해서 그것을 정부한테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시민단체거든요. 이 시민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약간의 지원은 받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넣는달지 연구 제안을 한달지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 구구상 학생의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전통적 개념으로, 원래의 개념으로 시민사회는 스스로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결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뭔가를 추가적인 것들을 지원을 받게 되면 스스로의 어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다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이 그 사회주의적 요소들로 몇 가지를 약간 도입을 하면 보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유민주 시민이 되어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의 특성상 이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극도로 거부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전국적인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제도, 공산주의 제도라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앰뷸런스 한 번 타면 400만 원씩 내야 되고, 코로나 검사 한 번 받으면 코로나 한 번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를 받고 나오면 한 3천만 원 정도 내야 되고, 그런데 그 나라들은 그거 역시 개인의 책임이고, 코로나 걸린 것도 내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한다. 정부 개입하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이런 의식들이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반대하는 공화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것도 좀 옅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어떤 사회든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거를 좀 수용하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오늘 좀 그 화면이 이상하죠. 지난주까지 강의할 때는 내가 계속 화면을 보고,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를 보고 강의를 하는 것처럼 느낄 텐데, 오늘은 구구상 학생이 있어서 구구상 학생하고 눈을 많이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내가 카메라를 보는 시간이 좀 많이 주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죠, 학생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이 강의실에 나와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듣는 거하고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좀 감이 좀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강의실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한국에서의 시민사회가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한국 사회에서 그런 현재 시민사회들이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다는 게 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중앙 집권화돼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다양한 그 명목의 세금이 다 정부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사이즈에 비해서, 이게 국가의 크기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크기에 비해서 세금이 좀 많이 거치는 편이에요. 네.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도 그러한 정부에 기여를 하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시민사회가 의견을 내고, 왜냐하면 정부가 확보하지 못하는 전문가 집단을 시민사회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개인 내지 민간단체가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를 보고 거버넌스라고 하죠. 거버넌스. 그래서 정부가 뭔가 예산이 집중돼 있고 정부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버넌스, 네. 거버먼트하고 넌스는 뭐하고 합쳐졌는데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얼른 또 기억이 안 나네. 강의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강의를 하는 중에 생각나면 또 이야기해 드릴게. 자,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로,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모든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예산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은 있는데 전문가가 없을 때, 이럴 때 시민사회가 결합해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협업 형태. 그 다음에 정부에 또 돈은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좀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천을 해줬을 때 문제 해결이 더 효율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처럼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비정부 기구들이 일을 했을 때 효과가 더 큰 경우에 채택되는 그 공무 처리 방식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정부와 민간 영역이 협업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고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큰 비중이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아요. 운동권이 아니고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예, 노동인권 변호사였잖아요. 여기도 그 대표적인 시민운동 영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는 고인이 돼서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우리 그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외에도 유명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중에 이 시민단체 출신들이 제법 있어요. 비율이 높은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단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정치적인 꿈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시민사회의 문제점들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본연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외국에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간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치인의 충원을 정당을 중심으로 해요. 정당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민단체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원래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의 역할이 뭐예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잘 걸러내 가지고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를 하죠. 권력을 추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대통령이랄지 도지사랄지 뭐 각급 뭐 국회의원, 뭐 시도 의원들을 이제 공천을 해가지고 당선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 정당이 원하는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정당을 결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대표자를 선출하는 형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정당이 생겨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거꾸로예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이념적, 정책적 활동을 하고 그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권력이 센 사람이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정책이나 이념에 우선하기보다는 이 특정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을 만든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 대표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을 하고 쫓아내겠죠. 내지는 징계를 하겠죠. 그렇지. 예. 독재 내지는 왕. 독재국가나 왕권국가에서도 이 프로세스를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재국가나 왕권국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왕권국가 같은 경우는 왕이 계속 그렇게 현명한 왕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왕이나 독재자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이익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다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죠. 어찌됐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을 했다면 대표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대표자에게 뭔가 징계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는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표자에 의해서 대표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뭔가를 잘못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더 문제가 뭐냐면, 다른 정당도 대표자가 모이자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정당에서 이 정당 사람이 잘못하면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비판으로 안 받아들이고 진영 논리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버리는 거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모였는데 그 사람을 공격을 하면 이유 불문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역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이 사람들은 개인을 보고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는 전체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쟁점의 핵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렇죠. 미안한데 그렇게 가면 너무 비약이고, 왜냐면 방금 구구상 학생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정치인이 시민단체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면 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에 흘러가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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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래요. 자, 정리해서 이야기가 이제 정당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시민단체 문제는 결국은 정치가 목적인 사람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는 것도 어쩌면 이 열심히 한 이 인지도가 있는 이 대표자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쑥 하고 정치권으로 빠져나가버려. 그러면 시민단체 내에서 공동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정치권으로 가는 순간 그 시민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시민단체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이 시민단체 입장에서 자기들의 대표자였거나 자기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부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거나 장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끊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당에 가입을 해요.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바마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오바마 같은 경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했고 마지막에 상원 의원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 보면 꾸준하게 정당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정당 활동을 안 하다가 대통령이 된 특별한 케이스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뭔가 공직에 가기 위해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정당 활동에 대한 후보자 자격 요건 중에 정당 활동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뭔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비판을 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여러분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는 문제지. 내가 세금을 내는 문제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억울해야지.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낸 만큼의 어떤 혜택 내지는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나에게 그것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세금이 아까울 리가 없죠. 유럽에 그 소위 이야기하는 그 스칸디나반도 위에 있는 삼국들, 뭐 스웨덴이랄지 뭐 이런 그 나라들 있잖아요.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세금을 내는 비율이 막 30%, 40% 그래요. 본인의 소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뢰가 없잖아요. 나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라 그러면 1%, 2% 올린다 그래도 1%라고 해봐야 사실 대학 교수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전체 내는 세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6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돼요. 좀 많이 버는 대학 교수님들이. 여기서 10% 올라봐야 66만 원 내는 거야. 감당할 수 있지. 1년에 6만 원 더 넣은 건데, 66만 원 더 넣은 건데, 60만 원 더 넣는 건데, 10% 올라봐야. 그런데 왜 준 것 없이 자꾸 올리느냐라는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만이 왜 생겼어요? 그런 인식이 왜 생겼는지, 준 만큼 안 들어온다,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식이 왜 생겼냐면, 자, 정치가, 특히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도지사랄지 도의원이랄지 시장이랄지 시의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도 뉴스에서 보면 뭐 옵티머스랄지 라인 문제랄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최순실 문제랄지, 이런 대형 그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이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있잖아요. 휘발유 내지는 경유. 이 휘발유 내지 경유 값에 책정되어 있는 세금 비율이 꽤 높아요. 이 기름값에서 세금을 빼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네, 그렇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면 도로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할지, 아니면 그게 그쪽에 쓰이고 뭔가 효과를 보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이후야 어찌됐든 과거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고 독재국가 내에서 그 대통령이나 그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탄압한 상태에서 그런 정치인들이 나왔을 때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이 많잖아요.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300명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뽑았냐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내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시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가르치고 사회화를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맨날 정치, 사회 교과목은 있지만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안 가르치잖아요. 성인이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나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냥 제도 이름이나 외우게 하고 그거 시험 문제 내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그렇죠. 구구상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에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해온 게 아니라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시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해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탓하고 있을 거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사실 이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 어떤 사람이 더 우리한테 이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놓은 정치적 대표자들이 어떤 의회 활동을 하거나 도정을 운영하거나 시정을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정부 홈페이지나 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 정도씩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뭘 먹을 걸 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내지는 뽑을 대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다 더 시민들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예산을 쓰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정치적 참여를 정확하게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먼저 알아야죠. 우리한테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고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겠죠. 알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 시간부터 강조했지만 사회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객관적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 객관적 사고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주제였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 좀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때요? 오늘 구구상 학생 처음 강의실 나와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랄지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됐어요? 오늘 강의는 중간고사 문제, 중간고사 레포트 쓰는 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레포트 중간고사 준비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